유치권자 C의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인 제1, 2동호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일자가 2011년 4월 1일이고 준공 예정일이 같은 해 12월 1일인데 유치권자 B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 원룸, 식당, 외벽, 개보수 공사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계약 시점이 2011년 1월 28일입니다. 허위로 유치권을 이렇게 조작하다 보니까 건물이 착공되기 2달이나 전에 원룸, 식당, 외벽, 개보수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유치권 신고서를 조작하다 보니까 아예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에 개조나 보수공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임이 이제 분명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안녕하세요. 법무인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의 유치권을 해결한 최근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자가 점유 장소를 상간회의 다른 호실로 옮기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 사람 이름으로 몇 개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 집행을 하러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내미는 이런 수법으로 인도 집행을 계획적으로 방해한 것 때문에 여러 번 인도 명령 신청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됐고 통상적인 인도 기간보다 한 3, 4개월이 더 걸려서 이제 인도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유치권 주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은 울산 북구에 있는 2동의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게 됐는데 한 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요거를 제1동호라고 하고 1층 면적이 총 한 106평, 2층 면적이 총 한 120평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은 다가구 주택인데 이걸 제2동호를 합니다. 1층 약 106평 5세대, 2층 약 120평 5세대입니다. 이것을 이제 울산지방법원 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을 받아서 2023년 1월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부인 효연에 의뢰를 해서 2023년 3월경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을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유치권자들이 주장하는 유치권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자 B는 2011년 1월 28일 건물주, 즉 채무자이긴 소유자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해서 원룸, 식당, 외벽 개보수공사에 관해서 총액 1억 6천만 원의 공사계약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건물주인 D가 공사대금 중에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7,500만 원 미수 공사대금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건 건물 제2동호 다가구주택이죠. 그 중에서 204호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유로 2022년 12월 27일 날 권리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자 C는 2011년 4월 1일 건물주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인 상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해서 준공 예정일을 2011년 12월경으로 하고 공사대금 총액 2억 3천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완료했는데도 D가 공사대금 중에 1억 4,900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건 건물 중 제1동호, 제2동호 전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하면서 2023년 1월 19일자로 권리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어떻게 유치권을 깨뜨리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인도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황조사서, 우리가 늘 강조했죠. 현황조사서에 유치권자 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그 유치권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현황조사서의 기재를 살펴보니까 제1동호에는 임차인 한 사람이 제2동호 다가구 주택에는 6명의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을 주장하는 B와 C의 점유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제6항의 기타 참고사항, 즉 임대관계 및 기타 항목을 살펴보면 임대관계 미상이고 기타 사항 없음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달리 유치권자 점유에 대한 기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의 사진용지란이 있죠. 거기에 첨부된 부동산의 내외부 사진들 다 봐도
유치권자의 유치권 행사 모습이나 어떤 공고문, 플랜카드 이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제1동호의 경우에는 1, 2층 모두 채무자 겸 소유자인 D가 설립한 그런 회사상으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치권자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더라도 경매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 이후의 점유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는 점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공사대금 채권이 그게 존재한다 해도 3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B와 C의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이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했다는 건데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치권자들이 신고한 유치권 신고서 기재를 보면 유치권자 B는 계약일이 2011년 1월 28일이고 준공 예정 이런 뭐 따로 기재가 없었지만 유치권자 C는 계약일이 2011년 4월 1일이고 준공 예정일은 그해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일을 넉넉하게 뭐 2012년 12월 31일로 보고 그날을 기산점을 해서 3년을 계산하더라도 2015년 12월 31일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치권자들이 공사대금 채권은 이제 이렇게 시효로 소멸했다.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도 유치권자들이 가압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두거나 하는 이런 방법으로 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자들이 이 사건에서는 달리 공사대금 판결을 받아뒀다거나 뭐 가압류 등의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도 이제 강조를 했죠. 자, 세 번째, 허위로 작출한 허위 유치권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위로 만든 조작한 유치권이다. 유치권자들은 채무자 겸 소유자와 서로 짜고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서 유치권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유치권자들이 유치권 신고서에 첨부한 공사 관련 자료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모두 그 제출 시점으로부터 12년 전에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 1월 달이나 4월 달에 공사 내용이고 공사 도구 계약서도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 그리고 이제 간단한 견적서에다가 사실 확인서 첨부한 것이 이제 전부였습니다. 특히 이제 유치권자 B한테는 공사 도구 계약서도 아예 없고 유치권자들이 공사비를 지출한 뭐 금융 자료나 이런 객관적 증명도 제출하지 못하고 또 세금 계산서나 세금 신고 내역 이런 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이제 12년 전에 공사대금 받지 못한 것을 그동안 아무런 법적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유치권 행사로 낙찰자한테 받아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행태인 점도 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자 C의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인 제1, 2동호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일자가 2011년 4월 1일이고 준공 예정일이 같은 해 12월 1일인데 유치권자 B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 원룸, 식당, 외벽, 개보수 공사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계약 시점이 2011년 1월 28일입니다. 허위로 유치권을 이렇게 조작하다 보니까 건물이 착공되기 2달이나 전에 원룸, 식당, 외벽, 개보수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유치권 신고서를 조작하다 보니까 아예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에 개조나 보수공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임이 이제 분명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또한 유치권자들이 유치권 신고를 한 시점을 보더라도 A가 낙찰받은 매각기일인 2022년 12월 20일 그 이후인 B는 12월 27일 신고했고 C는 2023년 1월 19일 날 신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A가 이렇게 낙찰받은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 소유자의 건물주인 D와 서로 짜고 뒤늦게라도 허위 유치권을 행사해서 허위 채권을 어떻게든 낙찰자한테 챙겨보려고 하는 이런 악의적인 의도임을 또 강조를 했죠. 그 외에도 유치권자 B는 채무자 겸 소유자인 D가 경매기입 등기일 이후에 이 사건 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법인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유치권자가 채무자 그 건물주에 만든 법인의 사내이사라는 게 결국은 동일한 실체라는 증거가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이제 고려해 볼 때 B는 실제로는 아무런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겸 소유자인 D가 허위 주권 행사를 통해서 낙찰자인 A로부터 뭔가 좀 상당액을 좀 편취하려는 전략에 좀 편성한 게 아닌가, 같이 공모한 게 아닌가가 드러나고, 이 주권자인 C도 마찬가지로 건물주인 D하고 서로 공모해서 허위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죠. 자, 이러한 인도명령 신청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이제 어떻게 재판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낙찰자 A가 이렇게 인도명령 신청을 하니까 울산지방법원은 이제 40여일 만에 인도명령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자, 인도명령 결정문에는 자세한 이유는 이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법원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인도명령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이제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서 당연히 수반되는 이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기각해버렸어요. 인도명령이나 인도청구 본안 소송을 할 때는 나중에 판결이나 결정을 받아서 인도 집행을 하려고 할 경우에 점유자가 임의로 또 딴 사람한테 점유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이제 집행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또 소송을 해서 또 판결을 받아서 또 집행하러 가면 또 그 사람이 또 딴 사람을 넘겨버리고,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점유자를 그 사람으로 특정하기 위해서 미리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원이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이걸 기각하면서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경매 절차의 매수인으로서 인도명령을 받아서 간이하게 집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유치권자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하고 있는데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점유를 유지할 개연성이 큰 점 등을 들어서 인도명령 전에 보존 처분을 발령해야 될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는 이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20여 년간 인도명령 신청만 해도 수백 건을 했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함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같이 합니다. 근데 그걸 기각한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낙찰자의 인도 집행이 한 4개월 가까이 지연되는 악재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도 명령이 발령됐으니까 곧바로 인도 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유치권자 B는 유치권 신고서에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제2동호 다가구주택이 204호라고 이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집행하러 가니까, 막상 집행하러 가니까 집행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204호만이 아니고 제1동호, 제2동호 건물 전체를 유치권 행사하고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유치권자인 C는 제1동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태도를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1동호에 무려 또 3건의 제3자 명의 사업자 등록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그 제3자들이 순차적으로 내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서는 바람에 인도 집행이 번번이 불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 실제 이제 가처분 집행을 할 때 집행관을 통해서 점유자들을 특정한 다음에 그들을 상대로 이제 새롭게 여러 건의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됐고, 최종적으로 인도 집행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12여 건의 인도명령 신청을 했고요. 한 3건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집행까지 했습니다. 이 집행 과정에 점유자들이 조금만 또 이의를 제기해버리면 집행관이 집행을 좀 꺼려하는 이 좀 소극적으로 집행을 하는 바람에 집행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득이 집행관에게 직접 이렇게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의도가 이렇게 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뻔한데, 근데 집행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수긍되는 부분도 있었는 게, 이 유치권자들이 울산 지역의 다른 현장에서도 인도 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에게 집행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집행관을 형사고소도 했다는 거죠. 전에 이렇게 집요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하소연을 하시길래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낙찰자들은 당초 2023년 5월 말경까지는 인도 집행을 완료하고 건물을 또 개조해서 새로운 사업에 착수해야 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자들이 이런 교묘한 방해 행위로 인해서 인도가 몇 달이나 늦어지는 바람에 큰 피해를 또 입게 됐죠. 이 사건에서 유치권자들은 종전 건물주와 짜고 허위 채권을 만들어서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경매 입찰 방해죄나 사기죄 같은 거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봤는데 신속한 집행이 또 필요한 상황이어서 민사로만 대처를 했습니다.
사실 형사 고소를 해도 이게 빨리 결정이 안 납니다. 거의 민사 이상으로 오래 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이게 뭐 유치권 관련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도 민사 문제라고 돌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수사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권리도 이제 보호해야 마땅하지만 이렇게 허위로 유치권을 만들어서 낙찰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위 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는 민사나 형사적으로 좀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건은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